그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 스치는 쓸쓸함과 함께 새로운 장이 시작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는 문득 30년을 함께해온 남편, 정민호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차를 타고 슈퍼마켓에 가는 길이었고 비에 젖은 도로를 따라 천천히 운전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내 마음을 어루만졌지만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집에 돌아오니 정민호가 막 출근을 마치고 들어왔다. 그의 외투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내 감각을 자극했다. 그 순간 30년간 익숙했던 그의 존재가 갑작스레 낯설게 다가왔다. 그 향기는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을 주었고 평소 그가 절대 사용하지 않던 것이었다. 나는 그의 옷을 정리하며 조용히 그 냄새를 다시 맡아보았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정민호는 늘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했지만 그날 그의 셔츠 컬러에는 립스틱 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그것을 문지르며 물에 씻어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오늘 좀 피곤했어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어색한 빛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래요. 좀 쉬세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내 안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그날 밤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정민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동안 나는 그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이는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았지만 알 수 없는 끌림에 저항할 수 없었다. 화면을 잠금 해제하려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내 생일 날짜를 사용하고 있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은정. 낯선 그 이름이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리고 다음 메시지,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만날 수 있죠. 그 문장은 내 믿음의 기반을 흔들며 가슴을 무겁게 내려앉게 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를 닦아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정민호의 사교 활동은 7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던 그에게 새 활력을 주고자 내가 권했던 춤이 이 모든 전환점을 낳았다. 그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건강에도 좋을 거야라는 내 권유에 결국 동참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배낭을 맨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었다. 산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오면 몸도 마음도 좋아질 거야라고 말하며 그를 배웅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허망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는지. 아니,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 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웃음이 많아졌고 밝은 표정으로 저녁을 기다렸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반갑게 느껴졌다. 산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활력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지난 한 달 전 정민호의 등산복을 세탁하려다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다. 오늘도 좋았어요. 다음에도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필체였고 직감적으로 여자의 글씨라는 것을 알았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그날 이후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전화할 때 목소리를 낮추고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는 모습, 평소보다 꾸미기 시작한 외모, 산에 갈 때마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새 옷을 챙겨 입는 태도, 모든 것이 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다. 사교 활동에 여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민호는 잠시 당황하더니 그냥 다들 우리 또래지라며 얼버무렸다.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된장찌개를 끓이며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봤다. 정민호가 산에서 비를 맞지는 않았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여전히 그를 걱정하는 내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다 전화가 왔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일찍 내려왔어. 저녁 준비 안 해도 돼. 친구들이랑 먹고 올게.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들뜬 기운이 느껴졌고 배경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까지 들렸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다음날 아침 정민호가 출근한 후 나는 컴퓨터로 작은 GPS 추적기를 주문했다. 이틀 뒤 택배가 도착했고 동전만 한 크기의 기계는 내 손에 묵직하게 얹혔다. 다음 주 토요일 정민호가 등산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배낭 안쪽 주머니에 추적기를 숨겼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다녀올게라며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스마트폰으로 추적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남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걸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GPS 신호를 보니 정민호는 산정상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 사교활동 회원들이 항상 오르던 코스가 아니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밝은 빛이 내 마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다. 다음 주 토요일 나는 결심했다. 직접 현장을 목격하기로. 새벽부터 일어나 간단한 등산복을 챙겼다. 정민호가 거의 매주 가는 산이었지만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가 준비를 마치고 나가자마자 나도 서둘러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산 입구에 도착하니 멀리서 그의 모습이 보였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충분히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정민호는 다른 사교활동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 중에는 여자도 있었다. 어느 쪽이 은정일까? 눈을 부릅뜨고 보았지만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일행은 산정상으로 향하는 메인 코스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는 숨어서 지켜보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정민호가 갑작스럽게 일행에게서 떨어졌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옆길로 빠져나갔다. 직감적으로 이게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다. 숨을 죽이며 나무와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정민호는 계속 걸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 10분 정도 더 걸었을까? 숲이 조금 트인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정민호의 모습을 본 여자는 환히 웃으며 다가갔고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감정을 추스르며 조용히 다가가 그들을 지켜보았다. 여자는 60살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차림새에 세련된 모습이었다. 산행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손을 맞잡고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숨이 막혀왔고 손이 떨렸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었다. 숲이 우거진 곳에 작은 공터가 나왔다. 그곳에서 정민호와 그 여자가 앉아 도시락을 펼쳐놓고 있었다. 마치 소풍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보았다. 핸드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찍힐지 걱정이었지만 어떻게든 몇 장을 찍을 수 있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장면까지. 몸이 떨려왔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산을 내려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민호와 30년을 함께 살았다. 두 아이를 키우고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괜찮으세요? 손님, 이라고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는 샤워를 오래 했다. 마치 오늘 본 모든 것을 씻어내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주름진 얼굴,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정민호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이유가 나 때문일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나는 평생 정민호를 위해 살아왔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항상 그를 지지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돌려주는 방식인가? 분노가 차올랐다. 저녁이 되어 정민호가 돌아왔다. 나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오늘 산행은 어땠어요? 라고 담담하게 물었다. 정민호는 씩 웃으며 좋았어. 날씨도 좋고 오늘은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어. 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요. 다행이네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정민호가 잠든 후 나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요구할까? 하지만 이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너무 두려웠다. 그렇다고 이대로 속고 살 수는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아야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정민호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주머니를 뒤지고 그의 일정을 꼼꼼히 체크했다. 얼마 후 정민호가 등산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기회가 왔다. 이번 주말에 사교활동 회원들이랑 이틀 코스로 설악산에 다녀올게요. 라고 아침 식사 중에 말했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래요. 날씨가 어떨지 모르니 옷 따뜻하게 챙겨요. 라고 평소처럼 대답했다. 마음속으로는 이번이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정민호가 출근한 후 나는 인터넷으로 작은 녹음기를 주문했다. 이틀 뒤 택배가 도착했고 생각보다 정말 작은 기계였다. 주말이 다가왔고 정민호는 설렘에 가득 찬 얼굴로 배낭을 꾸렸다.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녹음기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붙였다. 다녀올게요라며 웃으며 인사한 그는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단순히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직접 보고 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정민호가 집을 나선 지 30분 후 나는 따라 나섰다. GPS 추적기를 확인하니 그는 예상대로 설악산이 아닌 근처 작은 펜션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그 방향으로 갔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아담한 통나무집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했다. 멀리서 정민호의 차가 보였고 한 통나무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변을 살폈다. 그 집 옆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통나무집을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였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 다른 차 한 대가 도착했다. 그 여자였다. 지난번 산에서 본 그 여자. 깔끔한 원피스 차림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설레는 표정이 역력했다. 정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처럼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있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정민호와 그 여자는 분명 불륜 관계였다. 커피잔을 꼭 쥐고 있는 내 손이 떨렸다. 잠시 후 정민호가 다시 나왔다. 차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짐을 옮기는 것 같았다. 마치 이틀 동안 머물 준비를 하는 듯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통나무집 외관, 정민호의 차, 여자의 차까지 모든 증거가 필요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와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 더 주시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정민호와 그 여자가 잠시 현관에 나와 있었다.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카페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녹음기를 회수한 후 파일을 들어보니 그들의 대화가 선명히 담겨 있었다. 여자의 목소리, 정민호의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정 어린 말들. 증거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혼, 아니면 대면,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어 정민호와 마주했다. 정민호 씨,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라고 말하며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도희야라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은정과의 만남, 7개월간의 비밀, 그리고 그에게 새 삶을 준 감정을. 하지만 그는 나를 떠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변하고 싶었어 라는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30년의 세월, 아이들, 함께한 추억. 하지만 이대로 계속 속고 살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결정을 미루고 제안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지만 전처럼은 안 돼. 내가 나를 찾는 시간을 주고 너도 변해야 해.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나는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것임을 깨달았다. 며칠 후 나는 오랜만에 붓을 들었다. 대학 시절 꿈꾸던 화가가 되고 싶었다. 작업실을 만들고 캔버스에 첫 획을 그었다. 정민호는 내 곁에서 도왔다. 책상을 옮기고 이젤을 설치하며 그는 묵묵히 내 곁을 지켰다. 이걸로 뭘 그릴 거야? 라는 그의 질문에 나는 아직 정하진 않았어. 풍경화부터 시작해볼까 해라고 대답했다. 그는 우리 집 근처 공원 어때? 봄이라 꽃도 많이 피었는데 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2달이 흘렀다. 매일 아침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예전 실력을 되찾아갔다. 정민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대화는 나눌 수 있게 됐다. 그는 등산을 멈추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다. 은정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의 핸드폰을 몇 번 확인했지만 흔적은 없었다. 어느 봄날 나는 공원에 스케치하러 나갔다. 봄꽃이 만발한 풍경 앞에서 붓을 들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김도혜 씨. 돌아보니 은정이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다. 화려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피곤한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그림 그리시는 줄 몰랐네요 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경계하며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걱정 마세요. 약속 지켰어요. 정민호 씨와는 완전히 연락 끊었어요 라고 말했다.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갤러리도 접었어요.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에요. 라며 슬픈 눈빛을 보였다. 왜요? 라는 내 질문에 그녀는 계속 같은 곳에 있으면 마음이 더 괴로워서요. 새 출발하려고요 라고 답했다. 나는 그렇군요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정민호 씨는 잘 지내세요? 라고 묻자 나는 네, 괜찮아요. 행복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다행이네요. 저도 제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잘 되길 바랄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네, 잘 가세요라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미워해야 할 사람에게 안쓰러움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정민호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그는 이번 주말에 여행 가볼까? 라고 제안했다. 망설이다 생각해볼게요 라고 답했고 다음날 가요 라고 승낙했다. 우리는 동해안으로 향했다. 차 안의 어색함 속에서도 옛 추억을 나누며 차츰 가까워졌다. 바다를 보며 나는 예쁘다라고 감탄했고 정민호는 그림 소재로 딱이네라며 웃었다. 저녁에는 횟집에서 술을 마시며 그는 고마워, 도희야. 이렇게 기회를 줘서 라고 말했다. 나는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에요. 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그는 알아. 그래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라고 답했다. 나는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라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다음날 일출을 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거부감 없이 따뜻함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바다의 일출을 그렸다. 그리고 문득 정민호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었다. 예전처럼, 하지만 더 깊은 이해를 담아. 완성된 초상화를 보니 실패와 후회, 희망과 사랑이 담긴 얼굴이었다. 정민호가 그림을 보며 아름다워라고 말했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며 나는 인생이 계속된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아픔을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정민호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해볼 생각이다. 예전과는 다를 테지만 더 깊고 성숙한 관계가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나는 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 꿈을 되찾고 제 목소리를 찾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앞으로의 인생은 내 손으로 직접 그려나갈 것이다.